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런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원자재 시장도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입니다. KB증권의 오재영 수석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재영 연구원이 이 자리에 오신 게 한 2달 넘은 것 같은데 네, 다시 모신 거는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혼돈스럽다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유가는 15개월 만에 최저치, 또 반면에 금값은 또 한없이 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은행 사태 이후로 사실 자산 시장이 전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랑 그 연준의 긴축이 후퇴된다는 기대 이 두 가지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재 시장은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를 되게 심하게 반영을 하면서 국제 유가만이 지금 굉장히 10%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도 좀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은 또다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2,000달러를 얼마 이제 바라보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은행권 위기, 선진국 은행권 위기가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최근에 뭐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고 이제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유가 그래도 70달러에서 80달러대 그 횡보를 보이면서 좀 버티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의 저점이 혹시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이제 혹시 이전과 같은 그런 뭐 리만 사태처럼 뭐 혹시 신용위기까지도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한 번에 이제 쏟아지면서 다시 60달러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의 저점 시기나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뱅크런 이슈가 얼마나 터지느냐 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는 쉽진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어디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되게 미 금융당국에서 빠르게 조치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처럼 이렇게 뭐 신용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더 많은 그 의견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 금융위기 사태를 보면 이 여진이 수개월간 지속됐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 기간 좀 유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힘든 환경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한번 큰 지진이 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여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조 증상과 나중에 여진까지 합쳐서 전체가 하나의 그 지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터키도 튀르키예도 그랬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과연 은행 리스크가 이거로 끝날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네, 그리고 이게 뭐 파산이나 뭐 또 다른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중소은행들의 뭐 대출 태도 같은 것들이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고 이러면 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뭐 소비 심리도 좀 위축이 될 수 있고 이런 파급 효과들을 생각하면 하반기에 경기가 어떤 선을 예상을 했다면 그거보다는 좀 낮추는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도 충분치 않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감산으로 대응한다. 이런 측면은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뭐 국제유가 다시 100불 간다는 측면이 이제 그쪽에서 보통 생각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전략 비축유가 그 고점이 7억 배럴, 미국이 7억 배럴 정도 갖고 있었고요. 지금 작년에 거의 2억 배럴 가까이 소진을 하면서 지금 한 3.7억 배럴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얼마나 보유해야 되냐 이런 가이드라인이 딱히 없고 미국은 이제 원유 순수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산유국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걸 방출하거나 다시 사들일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사들일 거다라는 게 컨센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분기나 3, 4분기에 있을 혹시 모를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그 2분기에 추가적으로 한 3천만 배럴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시장의 약세를 좀 견인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러시아 얘기인데요. 이제 그 작년에 국제유가를 가장
이렇게 끌어올렸던 요인이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였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보통 한 150에서 300만 배럴 준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이슈가 있고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이제 감산하겠다 얘기한 게 5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배럴 정도는 이미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이슈라던가 전략 비축유 이슈들이 크게 지금 유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중동 쪽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뭐 사우디, 이란이 서로 뭐 화해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또 UAE,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한다라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국제유가 장중 3%나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부인하니까 또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UAE가 자발적으로 증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UAE가 매년 나오는 이슈거든요. 작년에도 잠깐 UAE가 우리는 증산을 원한다 하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좀 하락했었던 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펙이 사우디가 이끌어가는 기구긴 하지만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좀 거기서 나름 입지도 있고 특히 좀 유일하게 계속해서 이 전통 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캐파보다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UAE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투자를 통해서 캐파는 늘어나는데 쿼터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UAE 입장은 작년부터 어쨌든 우리는 오펙 안에서 뭐 따르겠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그리고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100만 배럴 더 그 캐파를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결국에는 UAE가 조금씩 그 증산하는 길로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단기적이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얘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펙 같은 담합기구는 보통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깨지기 쉽다 그러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증산을 엄청 할 여력은 없고 사우디랑 UAE만 증산 여력이 좀 있는데 지금 사우디는 감산, UAE는 증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뭐 이슈 인사이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금 가격 역시 상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 연초에 금 가격이 꽤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금 가격이 늘 올랐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질 금리, 금리 수준이고 두 번째는 달러화 수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좀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 가격이 1월 달에 뛰다가 2월에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3월에 다시 한번 좀 크게 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이슈로 보면 그 달러화나 금리 수준이 지금 예년 평균 수준보다 많이 높잖아요. 이전 그 작년에 워낙에 긴축을 세게 해놔서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금리나 달러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면 금 가격이 좀 계속 오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측면이고 이런 게 보통 나왔던 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 금 가격이 연평균 막 40%씩 계속 뛰었었고 두 번째는 2001, 2년 그 미국의 금융 닷컴 버블 붕괴 그때부터 2008, 9년 금융위기까지 또 10년간 장기적으로 금이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금융 경기 침체 촉발되는 좀 장기적인 금의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기 이게 급등 급락, 경기 변화와 연동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천연가스도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요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천연가스는 또 특이하게 사실 이렇게 많이 하락할지 대부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하면서 그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러시아로부터의 그 천연가스 공급이 80% 감소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겨울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재고 수준이 아직도 5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작년에 천연가스 가격을 올렸던 게 유럽이랑 아시아 쪽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을 올렸었는데 이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미국의 가스 가격도 좀 하락하고 유럽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겨울철 따뜻한 날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난방유 사서 떼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자, 올해 여름도 작년처럼 갑자기 폭염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이 난다면은 전력 수요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여름철 전력 수요도 있긴 한데요. 이제 가스로 보면 사실은 원유는 여름철에 좀 수요가 더 늘어나고 가스는 대표적으로 겨울철 수요가 굉장히 예.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재고가 많은 수준은 분명히 가스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스를 소진하는 시기가 있고 다시 비축하는 시기가 예. 있거든요. 근데 소진하는 시기가 3월 말까지고요. 4월부터는 다시 사들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평년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부담은 줄었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으로부터의 이제 가스가 계속해서 그 러시아로부터 안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부터 다시 축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가스 가격에서 이제 여름철에 또 다시 한번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상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원자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망했었는데 그 지난해처럼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오르기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기 상황이라면 사실은 유가나 구리 같은 되게 대표적으로 실물 경기에 민감한 실물 자산들은 조금 이렇게 쉬어가거나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약세로 전망할 충분히 수밖에 없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금이 아무래도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 크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기 침체나 더 나아가서 은행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금 같은 데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원유나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 또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대규모 뭐 재정 정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때 사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방어적인 원자재가 있고 또 경기와 함께 동행하는 원자재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